안녕하세요. 가족주의. 네, 북투프 가족 특강 시리즈 세 번째 북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남산강호군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 도겸, 재현, 윤하, 자연입니다. 네, 오늘은 가족 특강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인 안티오이디푸스와 가족, 나는 아이가 아니다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신근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남산강학원에서 뭐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네, 신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올해 같이 청룡이라는 청년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글쎄요. 제가 여기 앞에 서문에도 썼는데 그 서문을 보면은 저를 계속 번뇌에 빠뜨리는, 그래서 제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도록 해주는 남산강학원 청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썼고, 사실 이 지금 가족 시리즈 자체가 지금 청년들과의 이 공부, 청년들과의 생활, 이것의 결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남산강학원에서 또 가미당에서 같이 이 북적거리는 청년들과 생활을 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 위해서 기획된 강의 자체가 이 가족 강의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 북토크를 하는 것도 지금 청년들이 준비를 하지만 이 강의 자체도 청년들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게 얘기해줘야지. 청년들한테 특별히 가족 얘기를 좀 건네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가족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욕망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고, 가족 강의 자체는 그러니까 이 지금 연구실에서 청년들과의 접촉을 여러 가지로 이제 실험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럴 때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할 때는 막 엄청 막 붐업도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완전히 이제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일주일마다 이렇게 계속 무슨 그 종교단체도 아니고 와서 이렇게 뭔가 생각을 요만큼 바꾸려고 하다가 가족에 가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제가 생각하는 제 또래 세대들이 겪는 가족과 되게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집을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내가 쉬고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잘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우리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나, 막 이 생각만 계속 했는데,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요 근래의 청년, 제가 만난 뭐 모든 청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 특히 이제 연구실에 온 청년들을 보면은 집이라는 공간이 사실 안식처를 넘어서 약간 은둔의 공간?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공간에 이렇게 푹 이렇게 숨어버리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 그거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뭘 가르친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대체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한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가족 강의를 기획하게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여기 있는 유나라는 친구는 연구실에 고1 때 왔나? 고3 때인 것 같아요. 그 살러 들어온. 살로 들어온 건 고3이고 처음 온 거는 이제 그 중학교까지 대안학교를 다니고, 그다음 그 대안학교가 중학교까지밖에 없었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여기를 이제 기웃기웃 거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 그러니까 18인가 그때? 19.
19대 그때 연구실에 이제 이불을 싸들고 그때 이불을 택시에 싣고 짐을 그렇게 싣고 이렇게 집을 나왔는데 그렇게 집을 나올 때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가족이랑 혹은 어떤 거였는지 질문을 그때 아니 저는 사실 별로 가족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미지도 막 별로 없고 근데 기회가 왔을 때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돌아가면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지 말자.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제가 계속 이제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 것 같은 거예요. 집에 있으면 뭐 안 하는 것도 뭐 많고 안 겪는 것도 많고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벌써 19이 됐는데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1년만 넘으면. 그러니까 지금 나가요. 근데 그땐 그런 생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보통 가족을 생각했을 때 쌤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안락함 이런 거를 떠올리거나 아니 실제 근데 가족이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은 그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돌봄과 케어가 있는 공간이 가족인데 이제 선생님은 거기서 뭘 돌봐야 하는지 왜 질문을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생명력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게 바로 욕망이고 무의식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욕망이 뭐냐? 욕망과 무의식이 뭐길래 이게 우리가 돌봐야 될 생명력이라고 하는 걸까?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책이 들레즈 가타리의 안티오이디푸스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이제 그 생명력을 돌보는 방법을 이야기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근영쌤이 책 서문에 안티오이디푸스는 양생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게 전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이디푸스라고 하면 뭔가 그 이제 남자아이가 엄마를 욕망하고 거세받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반대하는 뭐 그런 정신분석학 관련된 책인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이제 가족 안에서 뭔가 돌봄과 케어를 받는 그런 형식과는 다른 우리가 진짜 돌봐야 할 생명력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의 건강을 몹시도 염려하는 저로서는 되게 책 내용이 되게 무척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욕망 톡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욕망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내 욕망이 뭘까? 내 진정한 욕망은 뭘까? 이런 질문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생명력 이런 거라기보다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앞부분에 들어가면서 개인의 욕망이 곧 사회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사실 가장 사회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욕망 하나를 바꾸는 게 그게 사회를 혁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막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막 얘기를 해보는데도 그러니까 내 욕망을 바꾼다고 어떻게 사회가 혁명이 된다는 거지? 이게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 거기에 전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미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혁명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그 혁명 사회의 혁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혁명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제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미지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혁명이지 뭐 혁명이라는 게 제도나 이런 뭐
그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가 혁명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어떤 공공의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큰 얘기, 거시적인 얘기로 접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앙티오이디푸스를 읽는 동안 계속 우리한테 걸림돌이 되는 게 그 욕망의 이미지인 거고, 사실은 들레즈도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이제 그 뒤집기 위해서 그 어려운 책을 그렇게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욕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책에서도 핵심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지만 어떤 결핍된 것을 채우는 것, 이렇게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걸 채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채운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채운다는 게 어떻게 이게 다른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거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들레즈한테 욕망은 결핍을 채우는 문제라기보다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생산하는 힘, 그 생산하는 힘, 우리 안에 있는 생산하는 힘을 욕망이라고 부르는 거죠. 생산한다.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아까 방금 그 보겸이가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게 왜 생명력인가?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적인 힘은 뭔가, 뭐를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끊임없이 창조하는 힘, 뭔가를 낳을 수 있는 힘, 이것이 생명력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낳는다는 거죠. 낳는다는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낳는 것, 존재를 낳는다는 것, 우리 존재를 창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것. 근데 자기 창조는 결국에 관계의 창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창조해가는 게 나를 창조해가는 거잖아요.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나와 내 주변의 관계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 그게 삶의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내는 입장이라는 거에서 일단 그 얘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되게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내 욕망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와서 이제 그 청년들이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느껴지지 않나요? 내 욕망이나 네 욕망이나 다 거기잖아요. 이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욕망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이 욕망이 비슷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욕망들 위에서 자기 욕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게도 에고, 자아라고 하는 거를 독립된 실체라고 하는 나를 전제하고 있을 때 내 욕망이라는 것과 사회적인 욕망이라는 게 분리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관계 속에 있는 거고 그 관계 위에서 내 욕망은 생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관계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환경 그 위에서 만들어지겠죠. 이번에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혼자 살다가 친구들이랑 살다 보면은 좋은 점만큼 불편한 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도 안 맞는 것 같고 자는 시간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든지 물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제 욕망이라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처음에 더부살이 하고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제 욕망이라는 게 다른 것들이랑 안 부딪히고 안락하게 있는 게 저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레즈 각타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욕망이 생산하는 힘이라고도 하셨고 뭔가를 낳을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라고도 하셨는데
근데 그게 관계 위에서 기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욕망이 필수적으로 다른 것과 접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제 생활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더부살이 하고 있는 지금 친구들하고의 거기에서 뭔가 접속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그 얘기인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앙띠에서 우리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싶었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의, 그러니까 무의식, 우리의 무의식 가장 깊은 층위에서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 지금 재현이도 연구실에 맨 처음에 이제 이 청년, 이 공부 용맹정진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때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풀고 싶다. 네,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네,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생존에 대한 욕망을 굉장히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생명은 그 자기를 보존해가는 그 힘이 관계의 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욕망이 그 욕망의 자리가 근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접속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접속하고 싶어 하는 게. 그죠? 근데 왜 막상 살면 그치? 맨 처음 올 때는 친구들하고 잘 지낼 거야. 나도 막 우정의 세계를 막 만들어 보겠어 이랬는데 왜 막상 살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까? 이게 너무 싫을까?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죠? 뭐든 다 불편해요. 안 해본 거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부분들은 이게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 진짜로 내 욕망이 거기에 그 욕망의 자리가 그쪽에 있어서 라기보다는 그냥 안 해왔던 걸 하려면 다 불편해.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게 싫다는 거지. 그지? 재현이. 그거 아니야?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앙띠 오이디푸스의 들레즈 가따리가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이 접속에 대한 근원적인 욕망이 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토록 어려운 의식의 세계에서는 왜 이토록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을까? 라고 하는 거 이런 지점. 그럴 때 그 들레즈 가따리가 얘기해주는 거는 그것이 이제 에고의 세계, 자아의 세계 이 세계를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아를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지죠? 그러니까 잠시 재현이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면은 네. 거기에서 어떤 것이 열리는가 이거를 경험해 보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에고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순간 제가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관계에 열리고 사람에게 열릴 때는 이게 되게 즐겁고 굉장히 많은 이 순환이 주는 그 유쾌함을 향유하거든요. 그런데 에고에 이렇게 딱 닫혀서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는 절대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게 떠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에고와 부정적인 생각은 거의 제가 봤을 땐 항상 같이 가요. 왜일까? 그렇죠. 그런 면들에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재현이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재현이도 그랬잖아. 즐거운 거 되게 많다고. 네. 그러니까 다 싫은 거 아니잖아. 같이 살면서. 네. 재밌는 것도 많고. 근데 나라는 거를 딱 떠올리게 되는 순간 갑자기 같이 사는 거 막 아침에 잠자는 것도 그렇고 저녁에 이런 것도 그렇고 다 걸려. 이거 너무 신기하죠. 네.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는 것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 에고라는 것 자체가
관계를 밀어내고 세상을 밀어내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에서 좀 근원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줘? 뭐가 불편하고 네. 건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나 본데. 그래서 어떻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저를, 그러니까 제가 예민하다 보니까 좀 배려를 해주고 좀 더 저가 잘 때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고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거를 당연하게 막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마운 게 고마운 건지도 모르고. 호의가 네. 계속되면 뭐 그런 얘기처럼. 네, 그래서 이제 둘린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또 해보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또 살짝 내려놔 보니까 또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잠에 별 문제가 없나요?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자로 향하는 그런 관계 말고 이제 가족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할 때 뭔가 우리가 가족에 얽매이게 되는 게 가족이 가장 무게감이 있는 관계라서가 아니라 그게 가족 외에 다른 관계들이 다 탈각되어서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뭔가 자동적으로 가족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된 거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이제 다른 관계에 무게를 가져봐라. 뭐 존재적으로 무게감을 갖는 친구를 만들어 봐라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존재적으로 무게를 갖는 관계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그냥 마냥 서로한테 좋은 관계 아니면 뭔가 되게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를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무겁고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무게를 가진다고 너무 무게감스러워 너무 무겁게 생각해야 되고 막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또 그냥 마냥 좋기만한 관계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존재적 무게를 가지는 관계가 뭔지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제일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저도 되게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굴곡이 되게 심했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공동체에 있으면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식의 이런 감정의 이 굴곡이 이게 좀 덜해졌다? 라고 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기분이 막 우울하면 그냥 그 세계에 확 들어갔다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막 다 좋아, 다 세상이 다 좋아야 돼, 막 안 좋으면 막 화나, 막 이렇게 막 그럴 정도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는 이제 내 감정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에 오면은 이제 기운들이 이렇게 서로 막 섞이게 돼요, 이렇게 서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우울할 때 또 누군가는 또 기분이 좋고, 또 누군가는 기분이 좋을 때 또 뭐 이렇게 나한테는 뭐 다른 감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감정선들 자체가 굉장히 좀 다채롭게 이렇게 이게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운들이 서로 이렇게 막 오고 가면 막 되게 우울해서 이렇게 왔다가도 또 이렇게 막 밥 먹다가 중요하죠, 우리한테. 밥 먹다가 또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자 막 좋아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옆에서 좀 이렇게 좀 오늘따라 몸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어디 가서 또 이제 혼났거나 이런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또 기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컴다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운들이 이렇게 서로 오고 가면서 내 감정선이라든지 내 신체의 이 리듬들이 좀 이렇게 평정해지는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이미 내가 나라는 에고, 나라는 자아라고 하는 이 세계를 좀 열고
다른 기운들을 받아들이고 나도 다른 기운들로 이 내 기운을 이렇게 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식의 이 좀 안정적인 리듬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보겸이를 좋아해. 그런데 내가 뭐 좀 기분이 오늘은 안 좋아. 그래도 보겸이를 만나면 좀 그냥 이렇게 좀 나도 내 자신을 좀 추스려서 그렇게 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 아주 단순하게는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좀 열고 다른 기운들을 좀 받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 관계들은 이제 그런 나의 에고와 너의 에고가 만나는 이런 관계로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다 자기 세계 지키는 거에 바쁘기 때문에 남한테 기운을 주고 받고 하는 세계가 아니죠. 거기는 내 에고를 어떻게 인정받을까? 서로가 나를 어떻게 인정받을까? 이것만 지금 있는 세계에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내려놓고 열릴 때 그게 되는 건데 그게 되려면은 일단은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 되겠죠. 이게 서로.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현실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사실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막 인정받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시선에 대한 욕망들은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실제로 그것이 이렇게 존재적으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이렇게 가는 그 스텝을 밟고 있느냐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 그런 거잖아요. 널 믿을 수 없어. 널 믿을 수 없어. 서로가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아무도 믿을 만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는 하죠. 현실에서는. 근데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그 자기 삶을 자기가 조율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기 욕망과 자기 삶을 조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게 서로가 이게 안정적인 관계들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욕망이 내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회적 욕망이기도 하다. 근데 이게 들레즈가 욕망을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욕망을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갖고 있어요. 내가 욕망을 조율하며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도 그렇고 욕망이 저를 데리고 사는 거거든요. 욕망이. 그러니까 그 욕망이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끄달려가면서 이렇게 계속 있는 건데 그거를 사후적으로 내가 욕망해서 그랬어 라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욕망을 조율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욕망에 끄달려가면서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를 조율할 수 있는 이게 뭐 처음부터 아니 뭐 저도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뭐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려고 하는 그 노력들 위해서 서로가 이제 신뢰의 바탕이 쌓이게 되는데 그런 면들에서 이제 이 조율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고 이렇게 계속 시선에 대한 욕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힘들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 남을 계속 쳐다보고 살지는 않잖아. 근데 남이 나를 계속 봐주기를 바라는 건 모순적이잖아. 그렇지 않니, 재현아? 네.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인종 욕망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것보다는 내 욕망을 조율해야지 하면서 힘든 게 더 나아. 그래? 근데 이게 조율하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해야지 했다가도 막상 이제 욕망이 이렇게 팍 올라오면 또 끄달려가고.
그런 자기 조율의 기술이 있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그거를 알아차리는 그 예민함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재현이의 예민함을 자기 자신한테 쓰면 되게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감정적으로든 이런 게 이렇게 뭐가 딱 올라온다든지 욕망이 딱 올라올 때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해서 스탑을 하거나 거기에서의 차이인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로 막 지금도 이제 오늘 너무 피곤하다고 계속 투덜투덜 대다가 여기로 왔는데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몸적으로든 그렇든 마음적으로 그렇든. 근데 그런 순간이 올라오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고.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왔던 선배로서의 차이는 그런 순간들에 딱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 올라오는 건 똑같지만 거기에 딱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 근데 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내공인데 그 내공은 공부를 하는 거 말고는 키워지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 않니? 자연. 그럼요.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앞부분에 가족이랑 그 자본주의를 엮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그 가족이 자본주의를 굴리는 모터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에요. 내가 살았던 이 가족이 이 자본주의를 매겨 살리고 있었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그 어쩌다가 이 요새 노동요로 좀 유명하다고 하는 무슨 마트에 노래를 듣게 됐거든요. 잠깐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여기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그 우리 가족 손잡고 함께 가요 땡마트 행복해요 땡마트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냥 저도 그 마트를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 어렸을 때 거기 가면 뭐 방방이도 있고 안마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주 가고 제 집 드나들듯이 이제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 나름 이 주제가잖아요. 주제가를 보니까 정말 이 가족들이 모두 손을 잡고 이렇게 가면은 행복해진다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주입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이게 가족과 자본주의의 결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가 있는 이 가족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길래 그러니까 이게 뭐길래 우리를 이게 자본주의를 계속 굴러가게끔 만드는지 그게 좀 궁금해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라 여기도 썼나? 자본은 새끼를 낳는 돈이에요. 그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돈을 계속 그걸 굴리는 건데 이 자본이라는 게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노동시장이잖아요. 그 노동시장은 뭐를 만드냐면 상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과 상품 이것이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실제적인 그 물질로 그 변환이 되는 그 지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이게 그냥 화폐로 둥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그것만으로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려면 돈이 아기를 낳으려면 얘가 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영화 뭐였지? 공각기동대인가? 거기도 계속 그 인형사가 몸을 찾아다니죠. 몸을 찾아다니는 게 있는데 여튼 그냥 그 상태로는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랑 똑같아요. 여기 썼지만 바이러스도 그 상태로는 자기의 새끼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바이러스가 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몸에 들어가서
자기 정보를 주입해서 새끼를 낳게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자본도 그 자체로는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 새끼를 낳는 이 시스템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상품인 거죠. 그리고 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노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과 상품의 이 시스템을 굴리는 단위는 어디냐? 가족이죠. 이게 원론적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로 이제 여기 이제 오이디푸스라고 얘기되어지는 이 가족주의죠. 뭐 그 부모 그냥 부모님이 문제고 뭐 애가 문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족주의. 그러니까 가족을 존재의 기반이자 자기 삶의 기반으로서 이 원형적인 기반으로서 두는 사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거든요. 가족은 언제나 있었죠. 가족이 없었던 때는 없었죠. 부모가 있어야 내가 태어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족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족으로 환원되는 이 사회.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사회라는 건데 그럴 때 거기에서 지금 말한 대로 핵심이 되는 것은 노동과 상품. 그럼 노동과 상품이 말해주는 게 뭐냐? 소유와 축적, 그 다음에 소비. 이거죠. 이 메커니즘을 굴려가는 것이 가족인 거고 존재적으로 말했을 때는 우리의 에고라고 하는 것과 우리 개인적으로 말했을 땐 그런 에고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인 에고를 구성하는 거다. 그럼 가족이죠.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그 앙테오이디푸스 두 번째 그 챕터 제목이 그 신성 가족이거든요. 신성 가족.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고 할 때도 딱 거기까지죠. 나의 에고를 건드리지 않는 데까지. 계속. 그만큼의 관계들을 계속 갖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그 에고는 뭐냐? 뭘 의미하냐? 그럼 결국에는 소유와 축적,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소비.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그렇게 향유한다고 느끼지만 결국은 누구 좋은 일만 해주는 거예요? 자본이 새끼 낳는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연이는 이제 곧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 근데 제가 가끔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면 저런 게 가족의 이미지로 사람들이 다 갖고 있겠구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멋진 가전제품과 멋진 아파트와 뭐 이런 거예요. 차와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거 말고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다른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나요? 이게 예전에 물어보고 싶어요. 예전에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한테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아이가 잘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뭐 일단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아파트도 이제 물어봤죠. 몇 평대면 됩니까? 한 40평대는 되고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의 그림이.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과 자본주의의 연결은 우리한테 가족이 어떤 이미지로 있는가? 단란함? 단란함이라고 할 때 저번에 고쌤이 그 강의하신 기생충 얘기가 나왔지만 반지하를 떠올리면서 단란함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란함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그 물질적인 이 상품의 배치가 바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로 환원되어지는 가족 사실은 그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상품 말고는 실제적으로 있는 게 별로 없죠.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그런 문화가 저는 없었거든요. 이마트, 이거. 땡마트라고 하는 게 없던 세대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는 이제 문방구 세대. 문방구 세대는 그 엄마와 같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문방구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이미지가 다른데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이면 일요일날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무언가를 같이 산다. 이게 안착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미지로. 그래서 일요일날 남편이 같이 장을 보러 가는가 안 보러 가는가가 부부관계를 증명해 주듯이 얘기가 되는, 그게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따로 막 생각을 해보진 않았었는데, 근데 제가 뭔가 어린 시절에서 좋았던 기억, 막 이런 걸로 상상이 되는 걸로는, 근데 소비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뭐 바닷가 같은데, 이런 민박집 같은데 놀러 가서 이렇게 막 당일치기로 밤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고 오는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막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착 가는 게 아니라, 막 오늘 밤에 그냥 가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밤 이렇게 바다 보고 오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근데 아빠는 늘 노동을 하긴 하셨어요. 퇴근 후에 이제 저녁에 이제 어디 이렇게 그 집 근처에 있는 공원 같은 그런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같이 만날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때 가서 거기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랑 동생은 그냥 막 뛰어놀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런 거 되게 단란함이 저한테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한 휴양지에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느낌이 달라가지고 이게 딱 제 동기들이 이제 처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을 때쯤 그때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아버지는 계속 노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 친구 한 명이 했던 되게 인상 깊은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일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가 문을 딱 열었다 애가 노래를 부르다는 거야.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에 정말 화가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광고에서 펭수도 그 얘기를 하는데, 펭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펭수가 그 유행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닌가? 펭수도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막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 안락함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밑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락함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거를 계속 불을 떼워줘야 위에가 따뜻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그 불 떼워주는 것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사회에서 부모고, 그 아이들은 그 위에서 지금 행복하게 옆에 강아지 한 마리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바닷가를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게 왜 행복인지, 그거는 왜 아무도 묻지 않죠? 그게 왜 행복인지. 그건 이미지거든요. 그게 이미지인데 그게 왜 행복일까요? 그게 궁금해요. 저는 부모님이 그 선명한 기억이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저 부모님이 강화도를 데리고 가셨었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대포 이런 거 있잖아요, 강화도에. 뭐 이런 거. 근데 부모님 이제 교육을 위해서 저희를 데리고 가셨을 텐데, 부모님 보시면 서운해 하시겠네. 근데 세상 지루한 거예요, 그게. 뭐 강화도에 바다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그냥 동네에서 애들하고 그냥 사망치기 하고 이런 거 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지, 그런 게 재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했던 그때 그 재미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거가 오히려 궁금해지네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각이 되게 다르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동생이랑 싸우는 거고 저는 동생이 웃으면서 지낸다? 이런 일은 1년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 많이 싸우긴 하죠. 계속 그리고 바닷가를 가서 동생이랑 단둘이서 웃으면서 지낸 기억으로 이 가족의 행복한 이미지? 이런 것이 별로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행복의 이미지,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어질까 이런 게 궁금해요. 제 입장에서는 뭐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거 진짜 이제 뭔가 즐겁고 편안한 걸로 느꼈을 테니까 감각이 되게 다르다 이런 면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집을 떠나서 어디 딴 데를 가는 것만으로 그치. 그것만으로 그치.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정말 저도 막 차에서 왜 데려가 막 이러면서 그 짜증도 내고 뭐 도착해서도 뭐 늘 다 재밌지만은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냥 뭔가 다른데 이렇게 가게 되는 거, 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각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동네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제가 살았던 그때는 동네가 있으니까 그때는 거기가 집 밖이었죠. 근데 부모님이랑 어디를 가는 건 거기가 집인 거잖아요. 한 번도 저희는 또 대가족이고 이랬어가지고 부모님과 이렇게 밀착된 이런 데가 아닌데 굳이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런 강화도를 가실 때는 거기야말로 바깥이 아니라 꼭 바깥을 가서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그런 장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조카도 보면은 일단 밖에 나가면 너무 좋아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언제나 자기 바깥의 세계와 접속하고 싶어하는 거. 이거. 그 바깥의 세계에서 느끼는 즐거움. 가족 밖의 세계라고 하는 거. 거기가 핵심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그 얘기를 썼잖아요. 아이가 왜 생명력인가? 라고 할 때 언제나 그 바깥과의 접속 위에 서 있다는 거 아이들이. 그 우주적인 접속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어디로? 가족과 부모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지금의 문화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되어지는 지점과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한 번만 따져보면 내가 지금 가족과 같이 있어서 기뻤는지 아니면 어쨌든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지금 사회는 어쨌든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핵가족이 됐기 때문에 가족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게 이제 어떤 힘으로 쓰일 건가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 부모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바깥 세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봐도 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게 바로 찾아지는데 그거를 그냥 이미지로만 가지면 계속 그렇게 환원이 된다는 거죠. 뒤에서 뻔하지 않아요? 별반 다르잖아요. 바닷가 뒤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고 아이들 앞에서 하하하 거리면서 웃고 있고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하하하 거릴 때 뒤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집 밖이야 막 이 기분이 제일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안 하면 바로 그 이미지에 포획되어 버려요. 그 이미지. 그게 진짜라고 계속 믿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서로가.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은 그냥 그게 나온 게 좋은데 다시 거기에서 부모한테 뭐를 계속 이렇게 이게 환원되기를 바라고 부모는 그런 거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가 괴로운 거지. 마지막 질문을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다 됐네요. 시간이. 네, 어느덧 50분이 훌쩍 지났네요. 네. 아쉽지만 오늘 북토크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이도 한마디 하시죠. 저요? 자기의 그 욕망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막 가족에서 떠올리는 이미지 그런 거 얘기 들었을 때 떠올랐던 게
중학생 때였나? 저 되게 우리 가족한테 불만이 많았는데 아니 너무 가족 안에서 뭔가 제가 원하는 걸 다 같이 거기에 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뭔가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같이 책을 같이 읽고 초등학생 때? 뭔가 주말에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걸 가족한테 뭔가 야심차게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저 가족들이 뭔가 안 들어주고 계속 아빠는 TV 보고 엄마 할 일 하고 막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좀 서운하게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좀 가족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가족은 거기에 안 응해주고 그래서 되게 좀 심심하게 느꼈던 것 같고 좀 무기력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게 아닐까요? 그냥 여기서 요즘 친구들이랑 뭐 이런저런 활동 같이 하고 그런 걸 작지만 이렇게 같이 만들어보는 그런 리듬을 진짜 같이 이렇게 시도해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걸 바라지 않으면 가족 관계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친구가 되려고 하고 막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게 복잡해져 버려. 엄마 그냥 엄마다. 제 동생한테도 엄마는 엄마다. 제발 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그런 관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족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그런 식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죠. 방금 말한 거나 이런 이미지들 이렇게 뭔가 가족이 세상의 전부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식의 그림들이 우리를 오히려 가족 관계를 더 망가뜨려요. 그 예전에 그 수업을 들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형제 간의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하고의 관계는 이게 정말로 이게 존재적으로 세포적으로 이렇게 나눠받은 거잖아요. 특히 엄마나 이런 존재들하고는 그 물질적인 존재, 정말 물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서 이런 지점들은 사실 이렇게 타자화 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관계거든요. 타자화 시키기가. 그래서 그런 관계일수록 더 감정이 올라오기가 되게 쉬운 구조예요, 이게. 네. 우리가 남한테 가가지고 뜬금없이 화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진짜 가족하고 뭘 도모하려면 더 많은 수련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티 오이디푸스를 통해서 이제 가족과 자본주의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 근영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문탁 선생님의 루신과 가족을 둘러싼 북토크가 이제 같은 시간에 있을 예정이니 또 놀러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